선생님께서 이제 식습관과 영양 개선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해주고 계신데 그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제 종류 되게 많잖아요. 꼭 챙겨야 되는 필수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 꼭 먹어야 될 것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그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보통 비타민 B군, 8가지 비타민 B, 약간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3가지 정도가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고 40대 이후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가 비타민 A, D, K2 보통 이 3가지 비타민이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철분 제제를 처방 없이 먹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분은 양날의 검처럼 유익하기도 한데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폭증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제제는 어지럽다고 약국에서 사드시지 마시고 피검사 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시고 또 어느 정도 피검사를 해서 또 올라가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타민 C는 제가 의사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나온 10만 가지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다. 비타민인데도 약효가 뛰어난 너무너무 좋은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항산화제 또는 피로회복제 이런 목적으로 드시는데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위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보충제가 비타민C인데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는 한 포씩 하루에 3번 식사하면 3번 이렇게 분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알약과 분말이 있습니다. 알약은 보통 1g, 분말은 2g, 3g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알약은 추천하지 않고 분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최종 비타민C는 가루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 고형제를 굳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알약인데 이것이 위 점막에 붙어가지고 미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는 불편하지만 비타민C 분말이 훨씬 더 건강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 B군은 종합 비타민은 매일 한 번 먹으면 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랫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먹지는 않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게을러서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매일 먹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몰아서 먹어도 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이제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비타민 C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없지는 않은데요. 정말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 약이 비타민 C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비타민 C는 정말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들자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런 것이라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용량을 줄여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요. 또 설사가 나는 분들은 역시 용량을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비타민 C를 드실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방귀가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불편한 이런 증상이라서 이것은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좀 건강한 방향으로 세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달 지나면 이건 좋아지는 것이고 또 많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은 옥살산 칼슘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부작용이긴 한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 정도는 정말 드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경구투여로 신장결석을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병원에서 주사제로 쓰이는 비타민C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병원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그걸 감안해서
해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괴혈병인데 현대인에게도 이런 괴혈병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이런 신문 방송에 보면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2박 3일간 쉬지 않고 게임을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경우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과로 스트레스로 이런 시달리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그런 경우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비타민C가 이런 단기간에 고갈이 돼가지고, 비타민C는 부신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자극시켜서 혈압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C가 단기간에 너무 고갈이 돼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오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과거에 만성으로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돌연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것은 배가 고파서 사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비타민C만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 섭취를 했더라면 이런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꼭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이제 굳이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야채, 과일을 지금은 거의 충분히 먹고 있어서 비타민C의 그 하루 권장량이 0.1g입니다. 0.1g.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역사를 보면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이 신선한 야채를 실을 수가 없어서 비타민C 섭취를 못해서 괴혈병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가령 영국에서 1700년대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0.1g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C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그런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많고 또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컨디션을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혈병을 예방할 용량의 그런 과일, 채소를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제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암 환우분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암을 좀 이겨내고 장수하는 분들이 영양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암 환자가 많죠. 암 환자분들은 항암을 할 때도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고, 또 항암을 하지 않더라도 암 자체가 많은 이 칼로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가 체중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붉은 고기가 암을 키운다, 암에 해롭다, 이런 오해를 하셔서 고기는 안 드시고 야채, 채소, 두부, 콩 이렇게만 식사를 하시는데 총 칼로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매 끼니마다 적당한 양의 고기를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고기를 가공육이 아니고 정육점에서 사는 신선한 고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굽거나 후라이팬에 튀기는 방식이 아니고 삶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또는 볶음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고기를 끼니 때마다 드시고, 또 이 암이 이렇게 자라기 위한 조건이 이 염증이 많은 조건에서 암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그 방향으로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안 드시고, 또 제가 이 혈관 건강할 때 가장 나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 이 식용유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 이 두 가지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정말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하시고, 대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콩, 보리, 현미, 잡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물에 잘 불려서 오래오래 꼭꼭 씹으셔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에 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비타민C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경구투여를 하면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데 가령 우리 몸은 피로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암세포는 염증 조건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또 전이도 쉽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있지만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어렵고 전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굉장히 치밀한 간질 조직을 이룹니다. 암세포는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녹여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암세포에서 콜라겐을 녹이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콜라겐을 잘 만들고 치밀하게 조직이 쌓여져 있을 때는 이걸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세포가 전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혈구는 계속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이 암세포든 아니면 세균이든 이걸 잡아먹을 때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백혈구 그 세포 안에 비타민 C 농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상력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것은 논문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비타민C 농도가 높을 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C 경구투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0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흡수율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도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면 2만 마이크로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경구투여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높은 혈중 농도일 때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암을 치료하는 그 기전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분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암세포 막에는 포도당 수용체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10배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도당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암세포는 비타민 C를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비타민 C를 암세포 내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 내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 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암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사멸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비타민 C가 이 대사 기전을 방해해서 에너지 생성을 방해하는 기전도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암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사멸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비타민 C 주사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와 비타민 C 고용량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이제 기능학을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타민C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규모 논문이 없어요. 대규모 논문이 없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없어서 또 저렴해서 누구나 그냥 일반 건강식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주사도 실제로 비싸지가 않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 또 조 단위의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논문이 없는 것이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그런 작은 논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소규모로 또 수많은 비타민C에 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를 항암 목적으로 치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비타민C 그 주사를 병행했을 때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증가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 주사가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줍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주 이유가 혈구수가 감소가 되거나 환자의 컨디션이 너무 저하돼서 항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을 때는 그걸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 주사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런 컨디션 저하를 많이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항암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도 비타민C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전이가 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해줄 게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이 남아있는 삶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심하고 또 너무 먹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삶의 질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비타민C 주사를 치료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완화되고 통증도 경감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런 좋은 그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 치료가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실제로 질병 치료에 사용된 기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주사로 병을 치료한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소아마비 환자에게 비타민C 주사를 썼는데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또 소아마비의 그 장기적인 후유증, 영구 장애가 남는데 그 장애도 많이 경감되는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 비타민C 주사를 사용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타민C 경구투여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효과가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암 치료에 비타민C 치료의 열기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구투여 연구였거든요. 근데 경구투여 했을 때는 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주사 치료만 암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밝혀낸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그 연구에서는 경구투여로 암치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비타민C 그 암치료가 이렇게 열풍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구투여는 원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주사 치료만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2004년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이 마크 레빈 박사라는 분이 그 기전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리오당 클리닉이라고 이 클리닉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수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해왔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배우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비타민C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년쯤 전에 고신대학교 의대 최종순 교수님께서 암 환자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약 15년쯤 전에 최종순 교수님의 환자가 저희 지역 사람이라서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타민C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C 메가도즈 용법을 오랜 기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메가도즈 용법이 무엇이고 효능이 어떤 거고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말이 요즘에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기능의학을 제가 19년 전에 입문을 했고 제가 기능의학을 또 진료하기 시작한 게 16년, 17년 전인데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메가도스를 계속 해왔던 아주 오래였습니다. 메가도수 일단은 말 자체가 고용량을 넘어서서 메가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타민C는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혀 먹지 않으면 괴혈병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비타민 C 하루 권장량, 기초 권장량이 얼마나 되냐면 얼마 안 됩니다. 100ml에서 200ml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바로 뭘 뜻하냐? 요것도 안 먹으면 괴혈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괴혈병을 막을 수 있는 용량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정도 용량이고 그 정도 용량은 사실 음식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과일 좀 먹고 야채 좀 먹고 그러다 보면 뭐 50ml, 100ml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괴혈병에 안 걸리고 사는 거죠. 그것 과일 야채 너무 많이 안 먹고 종합영양제도 안 먹는 분들은 괴혈병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잇몸에 피도 잘 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고용량으로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활성산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노화를 촉진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고 또 혈관을 망가뜨리고 또 치매의 원인이 되고 또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러한 독성 물질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몸속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흡연이 있고요. 둘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과식이에요. 네 번째가 바로 과도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우리 현대 사회에서 4가지 다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은요 기초권장량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세포가 적절하게 자기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용량은 최소한 1000ml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C 뭐 굉장히 많이들 챙겨 드실 텐데 영양제들 보시면 한 날에 기본이 보통 1000ml 조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1000ml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6000ml, 9000ml, 뭐 12000ml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한 17년, 18년 됐죠. 그때부터 기능의학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비타민C 용량 이것은 최소한 몇천 ml를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한 거의 하루에 6000ml씩 먹었고요. 저한테 찾아왔던 환자들도 다 설득해서 하루에 6000ml씩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함께 많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메가도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확신을 갖게 됐죠. 6,000ml를 그럼 어떻게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먹고 쭉 흡수됐다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6000ml를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6000ml 많이 먹으면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저녁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오후가 되면.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3번에 나눠서. 4번에 나눠서 6시간마다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귀찮으니까 최소한 3번에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언제? 식사할 때 반찬처럼 같이 먹어라. 그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처음 메가도스를 접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6,000이나 먹어? 걱정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6,000 드시지 마시고요. 1000짜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1000, 1000, 1000 아침, 점심, 저녁 해서 3000 정도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드시다가 적응도 잘 되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편한 것 같다, 괜찮다, 부작용 없는 것 같다 하면은 2000, 2000, 2000 해서 6000을 드시면 좋고요. 저는 요즘에 뭐 3000, 3000, 3000 이렇게 해서 9000까지도 먹는 날도 많고 해서 꾸준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걸 하면서 보면 만성피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고 활성산소가 높아져 있고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이제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가장 값싸고 중심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게 되는데 6000을 먹게 되면 한두 달 드시면요.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환자들이. 요즘에 제가 피부가 뻐해지고 굉장히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비타민 C 덕분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도 억제해주고요. 그래서 피부를 미백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분들이 콜라겐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혈관 노화도 막아주고 면역세포도 지켜주고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타민을 과용할 때 좀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혹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신장이 정상인 사람이 먹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신장이 망가졌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물론 신장 기능이 많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낮은 분들이 잘못해서 비타민C를 과도하게 주사를 맞았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신장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C를 너무 과도하게 먹었을 때 요로결석이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을 예방하면서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로결석이 없었던 분이 비타민C 갑자기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툭 요로결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고요. 걱정되는 거는 요로결석이 있었던 분이 치료하고 나서 비타민C를 다시 고용량으로 먹다가 재발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고용량을 먹고 싶은데 요로결석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만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대부분 요로결석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 여름이고요. 땀 많이 되고 탈수 많이 됐을 때 물을 많이 안 먹는 분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을 해야 된다. 비타민C 먹을 때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만 비타민C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물을 많이 드셔서 탈수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요거 첫 번째 굉장히 주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그네슘도 필수 영양소잖아요. 비타민 B도 필수 영양소잖아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B 중에서 6번 있어요. B6. 이 두 가지를 비타민C 고용량과 같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을 80%까지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B6하고 마그네슘이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 생기는 것을 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옥살산이 칼슘이랑 만나면 이제 결석이 되는데 이 칼슘과 만나는 것을 마그네슘이 기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는 보통 종합영양제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B6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연산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구연산이 요로결석의 예방이 아주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구연산이 많은 음식이 레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물 많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몬수, 물에다가 레몬즙을 짜서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레몬수 이렇게 좀 많이 제품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한 포값이 우리가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커피 대신에 커피는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이 탈수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그런 거 하나 물에다 타가지고 물 자꾸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레몬수를 많이 드시면요. 확실하게 요로결석의 증가를 막아주고요. 오히려 감소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비뇨기과에서도요. 비뇨기과에서도 그 요로결석 환자들한테 권하는 게 레몬수거든요. 예, 예방을 위해서 재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옥살산 말씀드렸죠. 비타민C가 자체가 옥살산은 아니죠. 근데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옥살산이 일부 좀 나와요. 이게 칼슘과 만나서 결석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옥살산이 많으면 안 되는 건데 비타민C가 아닌 아예 옥살산 자체가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걸 같이 먹으면 옥살산이 많아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근대. 시금치하고 근대에 옥살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견과류에도 좀 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금치 근대는 일단 비타민C를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요로결석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시금치 근대 먹지 마세요. 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콩이라든가 견과류는 뭐 적당량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콩물을 계속 내려서 매일 뭐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옥살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적당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싶은데 결석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또 많은 의문이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어차피 다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다 이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먹어봤자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흡수가 다 안 된다. 그 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100% 흡수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6,000mg를 먹어도 그 중에서 흡수가 30-40% 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예,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뭐 10% 20% 되기도 하고 나머지 다 빠져나가죠. 대변으로. 소용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비타민C의 대가이신 이영재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영재 박사님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저랑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 비타민C가 대장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는 역할 이게 또 대단합니다. 예,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대장 속에서 비타민C가 빠져나가면서 대장 속에서 비타민C가 좋은 세균을 도와주고요. 나쁜 세균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을 먹으면
가스 차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과정이고요. 가스가 찹니다. 근데 방구가 나오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냄새가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만큼 장의 독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이득이 있고요. 그러니까 흡수 안 된 비타민C가 하는 역할입니다. 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나가고요. 변비 있는 분들이 특히나 비타민C 고용량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변이 잘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소변으로도 많이 빠져나가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혈액을 타고 돈 비타민C가 다 쓰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건 흡수가 안 된 게 아니라 흡수된 비타민C거든요. 소변으로 나가면서도 소변 속에 있는 또 많은 암모니아 같은 독소들이 많잖아요. 함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방광도 지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비타민C를 골라야 될지 궁금한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제형에 따른 종류도 많고 또 성분별로 종류가 많은데 주의할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타민C 메가도스로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메가도스는 이제 고용량을 하는 거잖아요. 가루로 100%짜리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가루로 돼 있는 포로 돼 있는 그거는 100% 비타민C입니다. 우리가 가루 비타민C 하면은 이제 레모땡 이런 거 생각하실까 걱정인데 그거는 100%가 아니고요. 비타민C가 한 25% 들어 있고요. 나머지 75%가 이제 약간 색소나 감미료 이런 거에서 좀 우리 먹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메가도스용은 이제 그런 걸로 할 수 없고요. 다른 성분이 하나도 없이 비타민C만 100%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맛이 어떨까요? 단맛 하나도 없고 오로 신맛만 있습니다. 그 물에 타면 굉장히 잘 녹고요. 색깔이 투명해요. 가루가 백색 가루예요. 완전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아닙니다. 절대 비타민C가 노란색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노란색으로 생각하는데 노란색 아닙니다. 네, 백색 가루고요. 비타민 먹고 나면 소변이 노래지는 게 비타민C 때문에 그런지 아는데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비타민 B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B 8가지 중에 2가지가 노란색입니다. B2번하고 B5번. 예. 그것 때문에 노래지는 거지 비타민C만 먹으면 노랗지 않습니다. 소변이. 자, 이 비타민C 백색 가루 이게 메가도스용으로 가장 적합해요. 물론 먹긴 좀 불편하죠. 굉장히 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가루약 먹듯이 쓴 가루약 먹듯이 물 한 잔 먹고 털어놓고 꿀꺽 삼키고 물 한 잔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게끔 하는데 알약은 먹기에 편하잖아요. 예. 근데 알약의 단점은 뭐냐면 백색 가루를 뭉치기 위해서 고영제가 조금 들어갑니다. 물론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3,000 정도 드시는 때 이 정도 고용제 좀 먹어도 상관없는데 만약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9,000씩 드시는 분들은 고용제를 좀 많이 먹게 되죠. 물론 고용제가 몸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용제를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약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100%짜리 비타민C를 권장을 드리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는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권장하는 게 꼭 식사 중에 드셔라. 식사 중에 먹는 비타민C가 물론 다 흡수 안 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먹으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하루에 3끼를 먹을 때 식사 중에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섞여 있으면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 같은 건 약간 발암물질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같이 먹는 게 흡수 안 된 비타민C의 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흡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먹냐? 하루에 그냥 200mg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흡수 안 되는 비타민C가 위에서 하는 역할, 소화될 때 하는 역할, 장에서 하는 역할 다 있기 때문에, 꼭 드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식사 중에 드시면 속 쓰린 것도 훨씬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드리는 비타민C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성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타민C에다 염기 다른 걸 붙여가지고 산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지 않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그 리포소말 비타민C라고 있죠. 기름막으로 싸갖고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 이 리포소말 비타민C가 흡수를 증가시키는 거는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속 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걸 좀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에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인데요. 이제 걷는 것만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기만 하면 내장 지방 감소나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뭐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운동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걷기가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사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운동을 추천할 때 가장 추천하는 게 수영이에요. 수영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자전거 있잖아요.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 그 집에 사놓으면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꾸준히 젊을 때부터 운동했으면 괜찮은데 운동 안 하다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근육이 많이 감소돼서 근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힘도 약해요. 근육의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 체중 부하가 근육이 흡수를 못 해주니까 관절로 다 집중해요. 그래서 관절도 약해 있으세요. 그런데 무턱대고 안 걷던 사람이 걷는다 그러다가 또 뭐 등산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허리나 골반이나 주로 이제 무릎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수영이 제일 좋은데 그 이유는 수영은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근육 힘을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할 때 만약 헬스클럽 가서 웨이트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추를 달잖아요. 그 추는 1파운드, 2파운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올라가요. 1.1파운드, 1.2파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근력에 딱 맞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노인용 운동 장비는 유압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돼야 돼. 그죠? 공기압이나 아니면 액체 압력에 의해서 쭉 당기는 만큼 돼야 되는데 이 기계식은 추를 넣는 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어요. 또 뭐냐면 이렇게 당기다 탁 놓으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때 잘못하면 노인들이 중심 못 잡고 넘어진다든지 막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딪혀서 늑골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압식 우리 운동 장비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헬스클럽에 없어요. 그 유압식이 바로 수영이죠. 나는 수영 못해 그러면 물속에서 체조하는 거. 그게 아쿠아로빅이죠. 그것도 못해 그러면 수영장 가서 열심히 걸으세요.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유압식처럼 아날로그 형태로 자기의 근력에 맞게끔 저항을 늘릴 수 있잖아. 내가 빨리 하면은 저항이 빨리 걸리고 그죠? 두 번째는 헬스클럽에서 하는 추를 달아놓은 건 전부 다 한 방향 운동이에요. 땡기면 땡기고 밀면 밀지. 왜 우리 모든 팔다리 근육은 땡기고 밀고를 이쪽에 있는 건 미는 거고 이쪽에는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양방향 운동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유압식이나 수영장은 밀고 땡기고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전해요. 물에 들어가면 체중이 부력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자기 근력에 맞게끔 아날로그식으로 저항을 높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동시에 양방향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물에 있는 것만 갖고도 우리 뭐예요? 표피에 있는 모세혈관이 열리고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뭐 그냥 사우나만 하고 와도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타오피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헬스클럽에 가서 수영하시고 온탕 하시는 거야. 온탕 하실 때도 우리 보통 온탕이 한 38도에서 40도거든요. 열탕은 41도에서 42도예요. 이거 사실 엄청난 온도인데 노인들은 또 심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래 있으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권하냐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점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온탕에 1분 그리고 냉탕에 1분. 그런 식으로 7번에서 10번 정도 하면은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요. 그러면 온탕에 막 땀 빨빨 흘리고 15분 있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쉽고 재밌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근육과 피부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늘어났다 좁았다 하니까. 그래서 사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좋은 거는 수영장 가셔서 요즘은 또 새로 지는 아파트는 그런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수영하시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시고 그것만 하셔도 내 말 듣고 그것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잠이 잘 오고 식욕이 땡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데 또 그게 사실 매일 수영장 간다는 게 또 번거로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뭘 할 것인가? 두 번째 하는 거는 그 헬스클럽 가서 자전거를 타시든지 아니면 그거 하나 사면 돼. 잘못하면 사놓고 전부 다 빨래 넣는 거로 쓰는데 TV 보시면서 딱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루틴화해야 돼. 내가 순서를 딱 정해놓고 이거 해서 30분, 40분 이렇게 딱 루틴화 해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 내가 뭐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10분짜리 3개를 본다. 딱 정해놓고 그거 타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운동은 루틴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자전거도 이게 보면 다치지 않죠. 체중을 안 싣고 가잖아요. 체중을 안 싣고 하체 단련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는 또 좋은 게 사실은 우리가 맨몸으로 하는 게 진짜 운동이 돼요. 장비로 하는 거는 이제 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냥 스쿼트가 힘드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비기너는 의자나 뭐 침대 잡고 스쿼트를 하신다든지 그러다 점점 이제 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푸시업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아령 같은 거 TV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근육이 생겨요. 아니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걷기도 상당히 좋죠. 걷기는 또 이제 힐링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운동을 위한 걷기는 산보가 하고 달라야 돼요. 산보는 이렇게 뭐 오솔길이나 바닷가를 걸면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뭐 스트레스 풀리고 이렇게 되는데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빨리 해야 돼요. 특히 암 환자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정상인보다 더 빡세게 해야 돼요. 운동을. 암 환자니까 더 물론 이제 뭐 항암에서 뭐 기력이 소진된 분은 안 되겠지만 암 환자분의 80%는 전진 상태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그런 분은 더 빡세게 하라. 원래는 심폐기능이나 근력을 다 검사를 해서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돼요. 치료적 목적의 운동은.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걷기 할 때 어떤 강도로 하냐면 세워라 내워라 걷지 마시고 빨리 걸으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 파트너 하나 만드세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배우자겠죠. 배우자하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걸으실 때 땀이 좀 촉촉이 나야 돼. 그리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숨가쁘게 약간 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의 강도로 하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운동은 맥시멈의 60, 70%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맥시멈이 이만큼이었는데 6개월 후는 이만큼 되겠죠. 맥시멈이 늘어나면 매일매일 운동 강도나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운동의 목적이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특히 지방을 녹여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뭘 하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30분 전까지는 평상시니까 전시가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시대니까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써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운동 시작하고 20, 30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20분만 딱 해. 그러면 탄수화물만 소비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몸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나 중성 지방이나 단에 있는 지방간을 태우려면은 이게 20분 지나야 타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도 높게 빨리 하는 게 좋고 또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조금 강도를 낮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을 태워야 되겠다. 그럴 땐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강도 높게 막 그 마라톤처럼 해가지고는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강도를 낮춰서 시간을 늘리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여태까지 운동 안 했어. 근데 난 나이가 지금 뭐 60이 넘어서 지금 무릎 관절이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요법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몸 상태와 질병 상태 그리고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은 의사가 처방해야 돼요.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운동을 검사를 다 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면 그걸 갖고 운동치료사가 지도해 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좀 더 쉽게 마시기 위해서 물에 좀 타먹으면 좋은 식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늙는다는 거는 결국 몸에 수분이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분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이 돼서 태아가 됐어. 그래서 얘가 태어나.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은 뭐 수분이 60, 70% 되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물기가 빠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해독을 위해서라든지 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모든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이 충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영양소들이잖아요. 얘들이 뭔가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생화학 반응은 물이 있어야 일으킬 수 있어요. A원소, B원소 그냥 둘이 갖다 놓으면은 이 생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건 변비에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우리나라 여자분들 물 먹으면 토하는 분들 많아요. 물을 못 먹어. 그래서 물 좀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식이요법 할 때 이제 수분 섭취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뭐 채소라든지 야채에서 온 뭐 또는 곡류에서 뭐 즙을 내거나 수프를 만들거나 차를 만들어서 마시는데 사실 하루에 2,500cc 이상을 처방을 해요. 근데 이게 물을 못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훈련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만 많이 마셔도 변비 환자의 7, 8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맹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다. 근데 사실은 물맛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못 느끼는 분은 거기다 뭘 좀 타세요. 식당 같은 데 가도 또 우리 외국의 리조트에 가면 웰컴 드링크에 보면은 거기다 레몬
라인 같은 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상큼하면서 입맛을 돋을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뭐 거기 있는 게 또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라 물을 맛있게 먹기 위한 목적으로 또 왜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이 거기 넣어보세요. 오이에 상긋한 향이 나가지고 물맛이 아주 상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드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는 꼭 차를 먹으라 그래요. 녹차를 많이 권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밥 대신 이제 밥을 못 먹는 분들은 현미차를 먹게 해요. 그 외국의 거슴센터에 가면 현미로 수프를 만들어요. 그걸 오트밀 숲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허브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띄우든지 오일을 띄우든지 아니면 레몬이나 라임을 좀 띄우든지 그렇게 해 드시면 좋고요. 단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서 먹는 음료수는 먹지 마세요. 사서 먹는 음료수는 다 일단 초가공식품이다. 첨가물을 많이 넣어서 맛을 냈다. 그래서 몸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즘 다이소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는 영양제가 화제인데요. 약사님이 보시기에 다이소에서 파는 것과 기존 영양제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이소의 제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의 제품은 약간 보급형,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몇 개 성분은 원료의 수준이나 또는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바로 유산균,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어떤 원료사나 또 함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뭐 코엔자임 Q10, 바나나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괜찮은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다이소든 좀 저가도 괜찮은데 또 원료나 품질 중요한 그런 성분들은 우리가 다이소보다는 약국이나 또 좋은 제품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 종류가 참 많은데요. 영양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양제 우선순위는요. 저도 이제 영양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나름 그 나이가 많은데 나름 이렇게 동안 비결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챙겨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우선순위는 사람의 그 체질 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우선순위를 추천해 드린다면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 두 번째가 유산균, 또 세 번째가 눈 영양제, 네 번째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 들어간 종합 미네랄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코큐텐, 여성의 경우는 철분제,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강도 염증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염증이라서 그 염증을 좀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게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산균인데요. 이 장이 건강한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에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장을 좋게 하는 것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잘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눈 영양제. 우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PC 또 우리 대부분은 지식 근로자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눈 영양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30대부터 시신경도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영양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 영양제는 단순하게 루테인 딱 이것만 먹기보다는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그런 제품을 먹는 게 훨씬 좋고요. 사실 눈 영양제는 먹으나 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눈 영양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모든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눈 영양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바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또 최근에 비타민 K2 이에 들어간 소위 칼마디 제품,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들어간 종합 미네랄 영양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또 하루가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칼마디에 들어간 종합 미네랄, 이 제품도 우리 영양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 코큐텐.
물론 여성한테도 좋고요. 또 여성은 철분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코큐텐 같은 경우는 혈관 탄력성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남성과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코큐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철분제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철분제 같은 경우는 몸에 헤모글로빈을 이제 만들어주죠.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좋은 영양분을 몸속에 곳곳에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헤모글로빈이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철분제가 요즘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철분제 하면 임산부 생각하시죠. 물론 임산부도 엽산, 철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든가 또 음식의 섭취로 철분제를 먹기가 좀 부족합니다. 옛날에 사과 하나가 철분제 100이라면 지금의 사과는 한 3, 4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떤 식품으로서 들어오는 그런 철분제 양이 적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부족한 걸 반드시 외부로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영양제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영양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뭘 먹을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인터넷이든 TV든 굉장히 많은 제품의 광고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그걸 다 먹을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나에게 어떤 병이 있을까? 현재 고혈압 그리고 뭐 당뇨병 또 다른 병 이거에 따른 또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내가 20대에 먹을 것과 또 50대에 먹어야 할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활동이 굉장히 많죠. 근육이 필요하거나 그 에너지가 좀 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50대는 급격히 혈관 건강이라든가 이제 노화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성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나이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성별입니다. 남자한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성한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피를 좀 보충하는 그런 철분제라든가 조혈 영양제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남자는 좀 더 활동적이죠. 그래서 근육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과 관련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정신을 많이 쓰느냐 또 몸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영양제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금방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네에 자주 가시는 약국 약사님께 더 상의하셔도 좋고 요즘에 AI도 좋거든요. 그래서 AI에 나의 아까 제가 말씀 4가지 팩터 이런 걸 또 통해서 우리가 AI 도움도 또 받을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먹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병에 치료하는 그런 영양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어보고 임팩트가 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럼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생성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야외 활동이 많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요. 비타민 D는 신장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40, 50대, 60대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비타민 D 생성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내가 아무리 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야외 활동한다고 해서 비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도상 지구는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가 햇빛의 일조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상대적으로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왜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반드시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만들어진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가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기를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컨디션을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을 때 먹으면 좋은 영양제 조합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가 되면은 급속하게 집에 가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싶어요. 급퇴근. 이게 뭡니까? 피곤함이죠. 그래서 급하게 텐션을 올려야 된다.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좋은 조합이 첫 번째가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피로 물질을 밖으로 쉽게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기닌을 비타민 C나 또 음료 같은 데 타서 드시면 급속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피로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물 혼합 추출물, 이런 이제 한약 같은 그런 제품도 굉장히 몸에 빠른 회복을 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추출물은 약국이나 또 어떤 마트에 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액제로 된 거 드시면은 경구제나 알약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이제 습관 삼아 이제 많이 먹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니까 결국은 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어떤 근원적인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미래 에너지를 끌어와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아르기닌 같은 거, 비타민 B 제품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오후에 가장 잘 팔리는 조합이 비타민 B 드링크랑 아르기닌 요 제품이거든요. 이 두 개 칵테일요법을 쓰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도 올리고 피곤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런 약국에서 칵테일요법을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가 비타민 C인데요. 가격과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비타민 C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요? 비타민 C 첫 번째 용량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mg, 충분 섭취량 100에서 200,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 비타민 C 검색하면 3000, 6000, 또 마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메가도스 요법 좋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비타민 C는 이 적은 용량을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한 6시간 되면 몸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드시기보다는 적은 용량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시는 게 비타민 C의 근원적인 항산화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요즘에 이제 리포좀이 나오죠. 리포좀 비타민 C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속쓰림도 조금 이제 방지하고 흡수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포좀 비타민 C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가도조 비타민 요법 하실 때 한 번에 2000이나 3000을 한 번에 먹으면 이 속쓰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있으면은 이렇게 만성 소화불량 뭐 이런 분들 가끔 물어보면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무조건 뭐 속쓰림이고 소화불량 일으킨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먹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성분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리포좀 비타민 C나 아니면은 물에 타 먹거나 아니면 음식과 같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싼 비타민 C일수록 좋은가요? 아니면 이제 적정 가격대가 따로 있나요? 비타민 C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제형에 따라 또는 원산지에 따라 또 회사에 따라서 또는 광고비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비타민 C 가격이 좀 많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저렴한 것들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그리고 요즘에는 앞타머를 이용한 안정성, 또 리포점을 이용한 그런 흡수력, 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비타민 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타민들은 다른 비타민보다 조금 그 가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게 얼마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땐 그래도 하루에 1,000원 정도 쓰시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사실 커피 한 잔도 3,000원, 뭐 2,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타민 C가 우리 항산화력, 또 내 그 피부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비용을 이런 쪽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1,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된 비타민과 정제된 비타민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사실 이제 가루로 된 이제 산재죠. 산재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부영제가 좀 덜 들어 있어요. 그 정제 같은 경우는 정제를 찍으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좀 부영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를 늘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알약을 드시면은 아무래도 부영제를 좀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런데 이 산재는 또 금방 우리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 먹거나 또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에 타 먹을 때도 빨대로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그냥 먹으면 뭐 이빨에 낄 수도 있고 또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대로 드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사실 뭐 산재가 좋다, 분말이 좋다, 뭐 액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본인한테 맞는 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알약이 그냥 좋다, 간편하고 그럼 알약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제형적인 면에서는 이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최근에 리포점이나 뭐 앞타민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 제형의 비타민들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비타민 C 고용량 주사가 암 치료에 쓰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비타민 C가 항암 효과도 있나요? 비타민 C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항암요법에 씁니다. 그런데 항암요법에 쓴다는 그 뜻은 항암제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요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고용량을 쓰기 때문에 경구로 먹어서는 우리 몸에 고용량을 이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 경구제, 입으로 먹는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고용량이 되면은 우리 몸 스스로가 빨리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맥 주사로 고용량 비타민 C를 이제 투여하게 되면은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혈중 농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암세포에 영향을 줘서 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면은 항암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기 위해선 면역이 중요한데요. 면역 강화에 특히 좋은 영양소가 있다면요? 네, 면역에 특화된 성분들인 아연, 베타그루칸, 유산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한약재든 다른 성분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5개가 면역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면역 세포의 활성 수시다.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때 아연을 드시면은 그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굴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굴을 늘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연 보충제를 드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 세포의 훈련 영양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 세포를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감염이나 이런 면역에 좀 위험성이 감지될 때 이런 반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서 요즘에 면역 영양제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버섯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면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특히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하죠.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이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 유산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으셔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면역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항생제 많이 먹어서 장세포가 다 죽어요. 강력한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강조해도 아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면역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을 돕는 그런 중요한 면역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은 꼭 챙겨 드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 B군. B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은 약국에도 보시면 비타민 B군 종합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B땡땡, 아로땡땡.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타민 B군 영양제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에너지 대사나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되겠습니다.